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94회 출제 이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쓰셔야 되고요. 내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겹치지 않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반드시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보시면은 93회 정도부터 제가 그 92회 혹은 93회부터 약간 출제 경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 스타일이 있거든요. 유행하는 출제 스타일이 있는데 92회, 93회부터 조금씩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어서 아마 출제위원분들이 바뀌셨거나 뭐 출제 경향을 바꾸신 것 같은데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새 출제 경향이 큰 게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까지의 이론 문제가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전산회계 1급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전산회계 1급에 뭐가 나왔냐면은 제조과목비 부분별 배부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전산회계 1급에서 나왔던 문제가 전산세무 2급에서 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전산세무 2급에서 나왔던 문제가 전산세무 1급에 나왔던 경우도 있고, 전산세무의 2급 이론 문제가 전산세무 1급보다 어렵게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거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또는 이론에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고요. 더 좋은 거는 시험 당일날 전산세무 2급 풀고 나온 분들의 내용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론에 나왔는지를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빨리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아요. 100% 겹치는 건 아니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겹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전산세무 1급 94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의 변경, 그쵸? 그래서 회계 정책은 무슨 법, 회계 추정은 무슨 법, 얘는 뭐만 나왔었고 나머지는 다 예로 처리했었다. 요런 것들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은 취득원가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사채의 취득원가 계산하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왜 넣냐면 93회에 사채를 생각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응용해서 사채의 취득원가가 얼마인가. 그래서 사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X1년도에 취득해서 했으면은 이자가 표시이자율이 매년 해서 1,000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원금이 10만원이 이때 나간다. 그러면 얘는 뭐를 처리한다 그랬죠? 얘는 연금 현가계수 적용하고 얘는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얘네들을 곱한 다음에 이 금액이 사채의 취득가액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유가증권 삼형제 중에서 아마 매도 가능 증권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유가증권 삼형제는 반드시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더라도 유가증권 삼형제는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원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원가가 어려운 것 같은데 원가가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은 솔직히 파트거든요.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다만 어려운 게 있죠. 요거. 표준 원가의 배부 차이 중에서 이거 AQAP, SQSP 잠시만요. AQSP, SQSP. 그래서 표준 원가의 배부 차이, 능률 차이, 가격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포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해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제는 포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정말 쉬워요. 공부 조금 하시면. 그래서 재정간접배의 배부 방법 차이 나올 수 있고요. 재정간접배의 부분별 배부, 그래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단계 배분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상호 배분법이 나온다.
두 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저강정비의 배부 차이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원가의 개념 분류, 그리고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에 대한 것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법인데요. 세법은 요거는 진짜 참고만 하세요. 세법은 범위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부가세는 재와 용역의 공급, 다음 중 재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재와 용역의 공급으로 공급 시기로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요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법인세는 접대비라 임직원의 상여금, 퇴직금, 세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법인세는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는 공동사업, 어렵게 나오면 공동사업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부가세 같은 경우는 관이과세자. 왜냐하면 관이과세자가 2021년부터 바뀌거든요. 근데 2020년 아마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20년 세법이 적용되는 게 94회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부터 21년 4월부터 시험 보는 것들은 21년 세법이 적용되고 94회는 2020년 세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제일 많은 개정사항 중에 가장 큰 게 간이가세자거든요. 간이가세자가 4,800에서 8,000으로 바뀌는데 아마 이거를 마지막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까지는 안 내고 이 이후에 간이가세자 바뀌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21년 4월은 아니고 21년 한 3회차 정도의 간이가세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자, 그다음에 전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매번 똑같기 때문에, 전표 입력 같은 경우는 과거 기출문제, 지금 제가 90회부터만 있지만 이 전 기출도 있죠. 한 6회에서 7회 정도부터 전표 문제를 보시면은 거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반복돼서 나와요. 자, 근데 어렵게 나오면 위제매입세액공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결산분계는 똑같아요. 이때부터 그냥 기출문제만 쭉 푸시면 매번 똑같습니다. 원청진수까지요. 기출문제 쭉 푸시면은 똑같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얘네들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시는 분들만 요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채가 이론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93회 이론에 사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사채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채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론에서 나오는지 실무에서 나올지 실기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긴 해요. 최근에 경향을 봤더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솔직히 93회부터 만약에 많이 바뀌었어요. 경향이. 그러니까 기존에 92회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90회, 91회, 92회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적중률이 좋았더라고요. 근데 93회는 적중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물론 업무 수용자 관련 명세서를 맞추긴 했지만, 그래서 93회부터는 약간 경향이 바뀌어서 어떤 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전통적인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거. 수익금의 조정명세서,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 그리고 감가상각이 어디 갔지?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그리고 단골로 나왔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소득금액 조정합격표. 얘는 세무 조정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수익금의 조정명세서,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그리고 세무 조정해봐라. 요거는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에 플러스하면은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뭐 최저한세 또는 여기에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향은 최저한세만 계속 주구장창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94에 나온다고 하면은 가산세가 섞여서 나오지 않으니까, 가산세는 보통 증빙분별 가산세, 그쵸? 그리고 일용직 신고 늦게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증빙불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일용직 신고 늦게 한 거, 기출문제 보시면 있을 겁니다.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인 거 요거 세 개, 네 개네요. 요거 네 개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여기 넣어봤어요. 조금 많죠, 요번에는요. 그래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접대비, 세금과 공과 접대비 제가 항상 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과 공과가 한번 나와서
요번에 접대비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그랬고요.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얘기했죠? 네, 요건 일단 여기 빼겠습니다. 왜냐면은 요거 4개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는 건 있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한번 나왔었어요. 91에. 그래서 퇴직급여도 나올 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 요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제가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 강의할 때는 전산세무 1급에 맞춰서 강의를 했는데,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하는 그 적용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 안 했거든요. 설명 안 했는데, 나오진 않겠죠? 여태까지 안 나왔으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나올 때가 됐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업로드를 한번 했습니다. 15강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이랑 기부금. 기부금은 요새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주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기부금 같은 경우도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가 순서가 높은 거고 여기가 순서가 낮은 거니까, 자, 법인세 보실 때는 제가 요거 파란색 칠한 거 반드시 4개는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은 여기부터 순서대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요것만 해도 11개나 되죠? 그래서 반드시 자주 나오는 거 주제하시고, 힘들겠다 싶으신 분들은 좀 포기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럼 기부금은 포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접대비도 크게 어렵지 않고, 퇴직금은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조금 어렵고, 잠깐만 어려운 게 많은데, 근데 외화자산도 어렵지 않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도 어렵지 않고, 선급비용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제들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1급 94의 출제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 다 이 출제 예상 것들을 기출문제화해서 보내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93회 기출 푸시고 94회 그거 제가 보내드린 거 푸시고 마무리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